지금 그 뭐야 헌법재판 진행 자체가 네.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절차적 하자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컨대 그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인데 탄핵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준용하도록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 형소법의 가장 중요한 게 전문 증거 뭐 이러한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전문 법칙인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2022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그 헌법재판소는 그런 부분들을 그 위반하는가 무시하는가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이제 이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네네. 이번 사건에 이제 재판관 두 분의 이제 퇴임 일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4월 18일. 그리고 뭐 무정배 재판관님의 뭐 또 다른 뭐 친소 관계도 네네.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퇴임 일자가 있는 것이 크기 때문에 네. 어쨌든 빨리 해야 된다. 네. 또 뭐 이재명 민주당 입장에서 좀 드라이브를 해서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또 빨리 해야 된다. 네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네. 이 증거 판단, 증거 법칙에 대해서 이거를 헌재가 평의를 하면서 혹은 변론을 하면서 이거를 재구성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재구성하는 시간도 없고 시간이. 그 지금 재판부에서 그런 어떤 의지도 좀 약하고 네네. 그러니까 형소법이 2022년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진 그 증거법칙 기준을 우리는 뭐 그거 헌법재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그대로 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네네. 증거법칙 같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는 워낙 그 수사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면서 또 거기에 법 위반이라는 게 지금에 비교하면 좀 사소한 것들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법정에 나서 다 증언을 하고 받고 이런 것보다 그냥 검찰 단계에서 동영상 영상 촬영하고 네네. 변호사 대리 참석하고 그러면 그 정도는 뭐 증거로 보자 이렇게 됐는데 네네. 그거는 그 케이스에 좀 특수한 어떤 증거법칙의 헌재 그 버전이거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검사 작성 PC는 네.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원칙적으로 다 인정이 됐잖아요. 네. 증거 네. 능력이. 근데 지금 형소법까지 개정이 됐는데 네네. 더구나 여기는 내란죄가 있잖아요. 네네. 내란죄는 이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건이고 네네. 더구나 그 형사 재판이 지금 병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증거 법칙을 옛날 그 사소한 법 위반 때 만들어진 걸로 쓴다. 네네. 형소법 개정 전으로 쓴다. 이거는 네. 안 맞죠. 네네. 심지어는 그 당시 주심이셨던 강일원 재판관님께서 네네. 매일 신문인가요? 매일 경제인가? 네네. 칼럼을 쓰셨잖아요. 네네. 최근에. 그, 네. 네네. 3월 달인가 쓰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증거 법칙은 제고해야 된다. 헌재가. 네. 네. 심지어 그 재판관님 출신도 그런데 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피청구인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법칙을 그거를 재정립해서 해야지 그 과거의 어떤 피신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지금 뭐 평의에서도 좀 논의가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그걸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그런 증거를. 네. 그런데 다른 재판관이 그렇게 한 거는 형사소송법 위반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평의에서 주장하면서 예. 문제 삼을 수가 있을까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헌재 결정을 보시면 네. 그 뭐 증거의 입증 자료로 네. 증몇호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네. 결국 그 증거의 신빙성은 재판관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쭉 쓰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제 그게 바탕이 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 그 문영배 재판관 말씀하신 그 수사 자료일 것인지 네네. 아니면 법정 증언일 것인지 네네. 그건 이제 재판관님들의 그 평의에서 네. 조정이 될 수 있는 문제고 네. 그거를 이제 증거 법칙을 다시 또 지금 뭐를 발표한다 이것도 지금 어색하고 이미 변론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평의에서 그 증거 법칙은 좀 과거 거는
일단 옆으로 제껴놓고 네. 이거는 뭐 증언 위주로 판단하자 이렇게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중요한 사건인데 내란죄가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죄 걸리면 진짜 패가 망신하는 그런 범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탄핵 심리가 네. 11번밖에 없었어요. 예. 이게 그 재판관들이 충분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였다고 보십니까? 네. 그 뭐 11번에 이제 그 어떤 질도 문제가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충분하고 충분히 어떤 발언 기회를 주고 네. 그다음에 증거 판단이라든가 입증이 잘 되어 있으면 네. 그렇게 됐을 텐데 네. 이거는 이제 그 횟수도 문제입니다만 네네. 너무 재판부가 처음부터 사건을 빨리 처리한다라는 그 의식이 앞서가지고 네. 이 사건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사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굉장히 법리적으로 많고 이거는 초유의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새롭게 그 법리 구성을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헌재도 지금 제때 선고를 못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한 11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론 종결하고 이제 막 따져가지고 결론이 나오겠지. 이게 잘 안 됩니다. 네네. 이 케이스는. 네네. 헌법재판 실무를 보면 바깥에서는 뭐 이 간단한 사건을 저쪽 그 진보 민주당 그쪽에서 쪽에서는, 민주당 네. 쪽에서는 간단한 걸 왜 빨리 결정 안 하느냐 막 이러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한테 한번 써보라 그러세요. 네네. 네. 그 쓰는 게 우리가 수필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연구 보존인데 네. 그 논리가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네. 그 논리성과 설득력과 객관적 합리성과 증거의 어떤 적시성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 케이스를 그 변론 몇 번 하고 그냥 종결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럼 혹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변론을 재개할 수는 물리적으로 좀 없는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는. 네네. 네네. 18일 날 두 분이 퇴임을 하시니까 네네. 그 퇴임 전에 이 사건을 해야 되는 건 맞죠. 네. 네. 그분들이 또 맡으셨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그 문제는 그 지금 대행 체제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소장이 그 평의를 주도하고 그 변론을 주도하는 거하고 네네. 대행이 하는 거는 굉장히 틀린 거죠. 아. 그 대행 체제에서는 그 대행이 아주 이니셔티브를 갖고 이렇게 네.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아. 네.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까? 어려워요. 네네네. 평의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평의에서도 네네. 이거 이 정도 쟁점 논의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되겠어요? 권위가 네. 떨어진다. 그냥 동료 중에 한 명인데 물론 뭐 소장님도 동료 중에 하나지만 권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심지어 뭐 TF 쓴 거를 읽고 뭐 TF는 국민의 뭐 재판관들 합의에 된 건 내가 읽은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예전에도 뭐 TF 쓴 거를 뭐 읽은 적은 있지만 네네.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소장으로서 그 재판장으로서 이렇게 독자적인 권한은 없다. 이 얘기를 이제 리플렉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변론 몇 번 하고 지금 평의도 지금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네네. 그건 이제 그 길어진 이유도 이제 한번 같이 논의를 하면 이게 그냥 뭐 전원일치로 만들기 위해서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네네. 이건 지금 심리가 지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하니까 여기서 그 뭐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재료가 부족하다. 예. 지금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비상계엄의 그 어떤 요건이라든가 뭐 국회에 그 진입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쓰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만약에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네. 이건 어차피 파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관계 쓰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기각의견이나 소수의견을 쓰겠다 그러면 네네. 사실관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네네. 거기서부터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소수의견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소수의견에서 별도의 사실관계 인정하면 그거는 일도 그렇지만 헌재의 권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부분을 확정하는 것도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그 증거 법칙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내란죄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네. 내란죄를 헌재가 그
빼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국회 그 개헌군이 진입한 것 자체를 네. 헌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헌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봅니까? 네. 그거는 계엄이라는 그것이 행위가 개입이 된 거고 네. 그 계엄이 잘못됐냐라는 부분은 내란죄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내란은 기본적으로 범죄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국헌문란의 관점에서 그게 또 설시가 되고 네. 그것이 어느 정도 고려가 돼서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고 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뭐 엊그제도 뭐 정청래 위원장이 뭐 심지어 다른 사건에서 이거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빨리 해주고 싶어도 네. 뭐가 이게 좀 정리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써봐라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각 쟁점들이 이게 의견 수렴이 이게 좀 안 끝난 거 아니냐. 네. 그 정도로 이건 어려운 사건이다. 그다음에 이제 헌법연구관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문영배 재판관이 1월 딱 들면서 대본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제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보고서 쓴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이 대본 쓴다는 이야기는 생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헌법연구관님들은 대본 쓰십니까? 그게 대본이 네. 이제 헌재의 변론은 일반 법원 변론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시간이 길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재판관님들 중에는 이제 뭐 법원 실무 경력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순서가 또 이제 그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네. 변론 자체가 자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변론에 진행되는 어떤 그 아웃라인을 네. 이렇게 써서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이번 경우처럼 그거를 고지고대로 다 읽고 그 아웃라인 정도가 아니라 네네. 순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네네. 내용에 대한 것까지 다 읽고 그것이 뭐 TF에서 쓴 거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네네.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대행 체제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 자체가 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네.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적어도 이제 시스템상으로 대행으로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이거 재판 진행을 이렇게 하겠다. 이거를 이게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판 진행에 있어서 당신 혼자 하면 안 되고 네. 우리가 미리 다 협의한 거를 해야 된다라고 협의한 거를 그 네. 워딩을 한 게 이제 네네. 연구관들이 그걸 쓴 거고. 네네. 그래서 그 워딩이 한번 사전에 돌 거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읽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대행 체제에서는 네. 이렇게 큰 사건을 하기에 적적하지가 않다. 네네. 진작 좀 소장이 해가지고 네. 이게 해도 지금 제때 될까 말까인데 대행 체제로서 이 어려운 사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아쉽네요. 이정숙 소장님이 계셨으면 네. 이 그 헌법 탄핵 심리가 굉장히 달랐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벌써 이제 1시간이 다 됐어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굉장히 저도 막 헷갈리고 그런 게 있는데 예컨대 5대3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인용이 5명이고 각하가 3명이면 네. 주문이 어떻게 나갑니까? 인용이 5이고 각하가 3명이면은 네네. 주문은 기각이 됩니다. 기각이 됩니까? 네, 왜냐하면 네네. 이제 인용이 되려면 6명이 돼야 되는데 네네. 안 되지 않습니까? 인용이 아니다. 네. 네네. 근데 각하는 3명이지만 네네. 이미 5명의 의견 중에는 네네. 적법 요건 통과됐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각하 의견으로 주문이 나갈 수가 없죠. 아. 왜냐하면은 그 적법 요건에 대한 심사는 과반수 네네. 5명의 찬성으로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5명이 이미 그 본안에 갔다면 네네. 각하가 나올 수 없고 그러니까 천상 그 중간에 있는 기각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겠죠. 이건 뭐 네. 기각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도 이제- 헷갈렸을 것 근데 같습니다. 헌재 그 실무에서는 네네. 아주 드물게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인적 배치가 되면 네네. 기각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각 1명, 각하 2명이어도 네, 그래도 기각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각하가 4명, 기각이 인용이 4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각하가 되죠. 그럼 각하가 네. 4대 4가 되면 그렇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인용 정족수에 못 미쳤죠. 네네. 6명이 안 되죠. 네네. 그다음에 그 본안으로 넘어가는 정족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본안으로 안 가려면 되니까. 5명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각하죠.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네요. 지금 뭐 각하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 기각 아니면 인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 아무리 그 재판관들이 나는 각하라고 생각을 그 각하라고 주장을 해도 그래도 주문은 기각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겠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배치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네. 결국은 선고가 언제 나올 것이냐. 예컨대 제가 그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아직까지 PD님 안 나왔죠. 뭐 일자 같은 거. 그러면은 그 오늘 오후에라도 그 선고일자 지정합니다라고 하면서 내일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못 하고 그거는 관례도 없고 네네. 이렇게 큰 사건을 네. 이 경찰 병력이라든가 학교 휴교까지 안 되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네. 그것도 절차 위반이 됩니다. 절차 위반? 네. 어떤 절차 위반입니까?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적어도 이틀 전, 3일 전에 네. 그 고지를 했는데 네네. 왜 이 케이스만 하루 전이냐? 규칙에는 그런 규칙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규칙에는 네네. 없지만 네네. 며칠 전에 선고해야 된다는 통지해야 된다는 건 없는데 네네.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 안 맞는 이례적인 걸 하면 네네. 또 그것도 또 꼬투리가 관습적인 잡힌다? 꼬투리 네네. 잡히고 네네. 또 혼란이 오고. 네네. 근데 이 케이스는 내일 당장 선고를 할 수 없는 게 네. 이미 그 원래 그 이 케이스만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그 뭐 감사원장하고 네. 검사 3명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왜 중간에 그걸 하겠습니까? 저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 하는 것도 네. 결정문 써야지, 봐야지, 회람해야지, 네네. 뭐 평의해야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늦어지니까 음. 그거는 이제 진작에 그 기각 의견으로 네. 의사 형성이 됐으면 네네.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네네. 마냥 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먼저 했다라는 거는 이 케이스는 늦어진다라는 그 반증이 되는 거죠. 오히려. 네, 네.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번 주에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빨라야 다음 주 금요일 정도. 빨라야 금요일. 네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뭐 일부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뭐 2심 선고 전에 뭐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적도 있겠죠. 네네. 물리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행 체제에서 이렇게 쟁점이 많은 사안을 사실관계 설명부터 그러고 그다음에 위법의 중대성에 가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이 케이스는 제가 보기에 뭐 8대0 이렇게 나올 케이스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평의 과정에서 신경이 많이 쓰고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네. 지금 중간 중간에 다른 사건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건 다 국회가 지나치게 탄핵 소추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네네. 다른 사람까지.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었네요. 네, 그렇게 막 지나치게 하니까 헌재가 너무 과부하가 걸린 거죠. 네네. 엊그제 뭐 조선일보 보니까 헌재가 지금 국회 사건 때문에 다른 민생 사건을 못 한다.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그럼요. 침해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뭐 다 기각되는 거 그 탄핵 소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헌재는 그게 뭐 탄핵 소추가 남용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논지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게 검사 3명의 논지에서 나온 건데 네. 그 논지가 처음 나온 케이스는 이진숙 방통위장 거기 케이스에서 나온 논지입니다. 네네. 그때는 기각 의견 본안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인용 의견이 네네. 인용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인용할 정도의 그 어떤 소명을 갖춰가지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으니까 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네. 검사들 3명 그 할 때 그 논지를 그대로 갖다 쓴 거는 아마 연구관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 논의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검사 3명 케이스 어떻습니까? 네. 위법이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었는데 네네. 그거는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예전 판례를 가져왔으면 네. 그건 좀 상식적으로 네. 잘 안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헌재가 소권 남용에 대해서 적법 요건에서 이건 소권 남용이 각하다. 이걸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법률도 네.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의 그 국회의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한덕수 탄핵 사건에서 그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거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니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네. 임명 안 한 게 이제 권한쟁의 침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똑같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 사유가. 네네. 왜 재판관 임명 안 했냐? 네네. 그러면 마은혁 사건의 논지를 그대로 가져오면 네. 파면 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중대하지 않다고 헌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이미 그 마흔역 사건에서 네. 국회의 어떤 재판관 선출권, 권력분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렇게 해놓고 네. 이 케이스에서는 네. 위법이나 중대하지 않다라고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소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네. 그 마흔역 트랩에 좀 이렇게 갇힌 형국이 되는데요. 헌재가 그렇게 쓰기는 어렵고 네.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추의 정족수가 단순 다반수냐 가중 다반수냐 네네. 가중 다반수로 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준 공식 의견입니다. 아니 그게 주석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주석서에 아주 여지도 없이 그냥 박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주석서에 박아놓고 헌재 네. 재판관들이 다 네. 이거는 주석서 틀렸어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적어도 3명의 각하 의견이 나와야 된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한덕수 사건은 네. 기각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네. 헌재가 자기 재판관 임명을 갖고 국무총리까지 파면시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더 늦어지는 이유가 그 한덕수 사건까지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서 네네. 이것들은 같이 선고가 돼야 되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니까 더더욱 늦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예정보다 지나가가지고 제가 더 그 이명웅 변호사님한테 속보가 뭐가 나왔어요? 뭐 저거 뭐 큰 의미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탄핵 절차 뭐 개시해봤자 뭐 네. 오히려 더 민주당 입장에선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네. 배웠고 감사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빨라야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대통령 선고가 나올까 말까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이명웅 그 변호사님의 견해는 이게 대통령이 무슨 절차적 위반 같은 게 있을지 몰라도 그게 대통령 측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는 물론 이제 이 변호사님의 사견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면 네네. 지금 이제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외교, 국방, 뭐 지금 무역, 뭐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네네. 이거를 지금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지금 뭐 또 이제 뭐 보궐선거 한다, 그리고 인용향을 보궐선거 한다. 그 이재명 대표가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유죄 판결 확정되면 또 보궐선거 또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혼란을 하는 것보다는 네. 윤 대통령의 선의를 어느 네. 정도 인정을 해줘서 네. 국민들도 어느 정도 네. 지지를 하니 네. 이거는 기각하는 게 좋겠다. 이게 네. 제 생각입니다. 네.